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톨스토이 단편선을 들고 왔습니다. 톨스토이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학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3개만 몇 주에 걸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로 1828년 9월 9일 러시아 남부의 야스나야 폴라니아에서 명문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고모를 후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1844년 카잔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3년 뒤 중퇴했으며 고향으로 돌아가서 힘쓴 농민 계몽 운동에 실패하고 3년 동안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1852년 자전 소설인 유년 시절이 문학성을 인정받은 데 힘입어 소년 시절과 정년 시절을 집필했으며 1853년 크림 전쟁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한 세바스토폴 이야기로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민 교육 사업에 나서 농민 학교를 세우고 교육 잡지 야스나야 폴라니아를 간행했습니다. 34세 때인 1862년 궁정 의사의 딸인 소피아와 결혼한 후 지필에 전념해 전쟁과 평화, 안내 까라니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정신적 갈등을 겪은 후 위선에 찬 귀족 사회와 기성 종교의 회의를 느껴 초기 기독교 사상에 몰두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사상을 체계화했습니다. 4대 복음서를 정리한 톨스토이의 예수는 이때 집필했습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빈민 구제 활동을 하는 중에도 1899년 부활과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으로 문호의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고 저작권을 포기해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문제로 아내와 불화가 심해지던 중 1910년 10월 28일 가족들 몰래 집을 나와 방랑길에 나섰습니다. 이때 폐렴에 걸려 같은 해 10월 7일 간이역인 아스타포보 역장 관사에서 82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오늘은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여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상인과 결혼하여 도시에 살았고 여동생은 농부와 결혼해서 시골에 살고 있었다. 자매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는 도시 생활을 자랑했다. 자신이 얼마나 넓고 아늑한 집에 사는지, 알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지, 얼마나 맛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지, 얼마나 자주 마차를 타고 놀러다니며 극장 구경을 하는지 등을 신나게 늘어놓았다. 언니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문득 분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농촌 생활을 자랑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활을 언니와 바꾸고 싶지 않아. 물론 우리 생활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신 걱정이란 게 없거든. 언니네 생활은 얼핏 보면 호화스러워도 그게 실은 벌지 못하면 졸지에 빈털터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 오늘의 부자도 내일이면 남의 집 처마 밑에 서게 된다라는 속담도 있잖아. 그에 비하면 우리네 농사일은 안정적이란 말이야. 부자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평생 배고플 일은 없으니까. 언니는 비웃듯 대꾸했다. 배만 고프지 않으면 뭐래. 돼지랑 송아지와 함께 사는 주제에 좋은 옷을 입기를 하니 재미있게 놀기를 하니 내 남편이 아무리 억척스럽게 일해봐야 결국 걸음 속에 살다 걸음 속에 죽는 거야. 내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자 동생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어쩌겠어. 그게 우리 생활인데. 우리 생활에 위험은 조금도 없어. 누구에게 머리 숙일 일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 하지만 도시에선 온통 유혹 속에서 살아야 하잖아. 오늘은 무사하더라도 내일 어떤 악마에게 홀릴지 모르니까. 형부만 하더라도 그렇지. 언제 노름에 미칠지 술에 빠질지 어떻게 알아. 그리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 안 그래 언니? 동생의 남편 바음은 벽난로 옆에서 가만히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내의 말이 옳아요. 우리야 어릴 때부터 땅을 파먹고 살았으니 어리석은 생각은 할 수 없지요. 만약 지금보다 더 많은 땅만 가지게 된다면 나는 겁날 게 없어요.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요. 차를 다 마신 뒤에도 여자들은 한참 동안 옷 이야기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난로 뒤에 웅크리고 앉은 악마는 그들의 말을 모두 들었다.
악마는 바움이 땅만 더 있다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는 큰 소리치는 것을 듣고 매우 기뻤다. 됐어. 악마는 만족해서 희죽 웃었다. 어디 나와 한번 승부를 겨루어 보자. 내가 너희에게 땅을 듬뿍 주마. 땅으로 너를 사로잡고 말겠어. 바움이 사는 마을에는 120 데시아티나, 1 데시아티나는 약 3,000평쯤 되는 땅을 가진 여자 지주가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농민들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농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군인 출신인 남자를 관리인으로 고용했는데 그는 걸핏하면 농민들에게 트집을 잡아 벌금을 받아내고 괴롭혔다. 바움 역시 아무리 조심해도 그의 말이 지주의 귀리밭에 뛰어들거나 암소가 지주 집 마당으로 들어간다거나 송아지가 풀밭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때마다 바움은 식구를 혼내며 때리곤 했다. 이 관리인 때문에 바움은 여름 내내 고생이 심했다. 가축을 우리에 들여놓을 계절이 되자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정도였다. 사료는 아깝지만 이제 벌금을 물 걱정거리가 없어진 것이다. 겨울이 되자 여지주가 땅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 그리고 큰 길에 있는 여관 주인이 그 땅을 사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말을 들은 농부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만약 여관 주인이 땅을 사면 그자는 여지주보다 더 독하게 벌금을 매길 게 분명해.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 없이 살 수가 있나? 우리 모두 이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 말이야. 농부들은 여주주를 찾아가 여관 주인에게 땅을 팔지 말고 자신들에게 넘길 것을 한마음으로 부탁했다. 마을 사람들은 조합해서 땅을 모두 사들이기 위해 여러 번 모임을 가졌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몇몇 사람이 불만을 일으키도록 악마가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이다. 악마의 회방으로 결국 농부들은 저마다 형편대로 각자 땅을 사기로 했다. 여지주 쪽에서도 동의했다. 바움은 이웃집 사람이 20 데샤티나를 샀는데 여지주가 땅값의 반액만 받고 나머지는 1년 안에 갚으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 바움은 부러웠다. 다들 땅을 사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는 아내와 의논했다. 우리도 10 데샤티나쯤은 사야 하지 않겠소? 그 정도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단 말이야. 관리인 녀석이 물리는 벌금이 좀 많아야지. 두 사람은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지 의논했다. 그들에게는 저축해둔 100루블이 있었다. 바움은 망아지 한 마리와 벌꿀을 팔아 선금을 받았다. 또 아들은 머슴살이를 보내고 동서에게 빌려 겨우 땅값의 반을 모았다. 그런 다음 조그만 숲이 딸린 15 데시아티나의 땅을 점찍어 두고 여지주를 찾아가 가격을 흥정한 뒤 계약금을 치렀다. 그리고 도시에 나가 매매 수속을 끝냈는데 돈은 반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2년 안에 치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바움은 드디어 자신만의 땅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씨앗을 빌려서 사들인 땅에 뿌렸다. 농사는 잘 되었다. 1년 만에 여지주와 동서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마침내 바움은 실제 지주가 되었다. 자기 땅을 경작해 씨 뿌리고 목초지에서 꼴을 빼고 땔감을 만들고 가축을 길렀다. 바움은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된 밭을 갈러 나가거나 경작물과 목초지 상태를 돌아보러 나갈 때마다 기쁨으로 뿌듯했다. 풀도 꽃도 다른 농가 것과는 다르게 느껴졌다. 예전에도 종종 지나던 땅이 분명했지만 지금은 아주 특별한 땅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바움은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이 땅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땅이 틀림없어. 그렇고 말고. 하지만 바움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 농부들이 그의 땅을 망쳐놓기 시작한 것이다. 소에게 꼴을 먹이러 나온 사람이 그의 목초지에 소를 몰아놓기도 하고 말을 풀어놓아 밭을 짓밟아 놓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가축 주인에게 진지하게 부탁했지만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것을 내쫓기만 하고 너그럽게 넘겼을 뿐 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참다 못해 법원에 고소했다.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까닭은 땅이 좁기 때문이지 마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그러다가는 내가 망하겠는걸. 혼을 좀 내줄 필요가 있어. 그는 소송을 걸어 사람들에게 벌금을 받아냈다. 이제는 반대로 사람들이 바움을 원망했다. 땅이 좁아서 그런 걸 가지고 고소까지 하면 어쩌자는 건가. 바움 그 친구 하는 꼴을 보면 그 고약했던 관리하고 다를 게 없어. 화가 난 농부들은 아예 작정하고 바움의 밭과 목초지를 짓밟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밤중에 몰래 숲에 들어가
열 그루나 되는 보리수나무 껍질을 홀딱 벗겨버렸다. 이튿날 아침 숲속을 지나가던 바움은 무엇인가 허연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있고 근처가 잔뜩 어질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둥지에 잘린 그루터기가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나쁜 놈 같으니 베려면 숲 가장자리 것을 베든지 한 그루 정도 남겨둘 것이지 어떤 놈인지 찾아내서 단단히 혼내주마. 바움은 화가 치밀었다. 그는 누구 짓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옆집의 쇼무카 짓이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곧바로 그의 집으로 갔으나 말다툼만 했을 뿐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움은 더욱더 쇼무카 짓이 분명하다고 믿고 그를 고발했다. 얼마 후 바움과 쇼무카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쇼무카가 보리수나무의 껍질을 벗겼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쇼무카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바짝 약이 오른 바움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촌장과 판사에게까지 행패를 부렸다. 당신들은 도둑 편을 드는 거요? 만약 당신네들이 올바른 생활을 한다면 도둑을 용서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움은 재판관과 이웃 사람들을 상대로 줄곧 싸움을 벌였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 바움은 넓은 땅을 가졌으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셈이었다. 그 즈음 농부들이 새로운 고장으로 옮기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바움은 궁리했다. 사람들이 다 떠난다니 오히려 잘된 일이야. 안 그래도 지금 땅으로는 너무 부족했거든. 이제 더 많은 땅을 사서 이 일대를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그러면 더 풍족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바움이 집에 있을 때 길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집에 둘러 신세를 지게 되었다. 바움은 나그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나그네는 아래 지방 볼가강 너머에서 왔으며 거기서 일한다고 대답했다. 나그네는 그곳으로 숱한 사람이 이주한다고 떠듬떠듬 말했다. 그곳으로 이주하면 마을 조합에 가입되어 한 사람에게 10데샤티나씩 땅을 준다고 했다. 그는 덧붙였다. 그 땅이 어찌나 비옥한지 밀 농사를 지으면 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가 쑥쑥 자라고 밀 5줌이 한 다발이 되어 버리지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말 6필과 암소 2마리를 갖게 되었답니다. 바움은 흥분해서 생각했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좁은 데서 고생스럽게 살 필요가 없지. 이따위 집은 팔아버리고 거기 가서 집 짓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좁은 데에만 있다가는 평생 죄만 짓고 말 테니. 아무튼 조만간 내가 직접 보고 와야지. 여름이 되자 바움은 채비를 하여 길을 떠났다. 배를 타고 볼가강을 내려가 사마라까지 간 뒤 400베루스타나 되는 길을 걸어야만 했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한 바움은 깜짝 놀랐다. 모든 것이 나그네 얘기 들었던 그대로였다. 그곳 농부들은 한 사람 몫으로 10데샤티나씩 땅을 얻어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다. 또한 이 마을 사람이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배당받은 땅 이외에도 제일 좋은 땅을 3루블 정도면 살 수 있었다. 바움은 가을이 채 되기 전에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바움은 재산을 모두 팔았다. 땅은 꽤 비싸게 팔렸다. 집도 가축도 모두 팔렸다. 그는 마을 조합에서 탈퇴하고 봄이 되기를 기다린 다음 가족을 데리고 볼가강 너머의 새로운 고장으로 옮겨갔다. 바움은 곧바로 그 마을의 조합에 가입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마을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했다. 얼마 뒤 바움은 마을에 정착하는 것이 허락되어 5명의 가족에 대해 50데샤티나의 땅과 목장을 배당받았다. 바움은 집을 짓고 가축도 키웠다. 이 땅은 지금까지 가진 것의 3배나 되었으며 아주 비옥했다. 생활도 전과 견주어 10배나 더 나아졌다. 경작지와 목초지는 마음대로 얻을 수 있었고 가축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처음 집을 짓고 가축을 늘리는 동안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으나 점점 이 땅도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해에는 밭에 밀을 갈았다. 생각보다 잘 되었다. 그는 밀농사를 더 짓고 싶었으나 배당된 땅으로는 부족했다. 남은 땅은 밀농사에 적당치 않았다. 이 지방에서는 밀을 억새밭이나 묵힌 땅에 심지 않으면 안 됐다. 1년이나 2년쯤 밀농사를 짓고 나면 또다시 풀이 날 때까지 묵혀두어야 했다. 하지만 그런 땅은 원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자라기 일쑤였다. 따라서 여기서도 다툼이 생겨났다. 돈 있는 사람은 그 땅을 갖고 싶어 했고 가난한 사람은 세를 내고 상인들에게 땅을 빌렸다. 바움은 좀 더 많은 밀농사를 짓고 싶었다. 그래서 이듬해에 묵힌 땅을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에게 1년간 땅을 빌렸다. 그리고 더 많은 밀농사를 지어 엄청난 양의 밀을 거두었다. 그러나 바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빌린 땅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15베르스타나 운반해야 했다. 빌린 땅 주변에는 장사와 농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커다란 별장을 짓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바움은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나도 별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텐데. 3년이 지나면 밀농사는 해마다 수확이 늘어나 돈도 많이 모았다. 생활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런데도 바움은 땅을 빌리려고 매번 안달하는 일이 귀찮게 느껴졌다. 좋은 땅이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당장 달려가 빌리기 때문에 어물어물 하다가는 농사 짓기가 어려웠다. 3년 만에 그는 어떤 상인과 동업으로 마을 사람에게 목장을 빌려 쟁기질을 완전히 끝냈다. 그런데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모처럼 노력했던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만약 이것이 내 땅이라면 누구에게 머리 숙일 필요도 없고 귀찮은 일도 없을 텐데. 바움은 영원히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땅을 사기 위해 찾아 나섰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이미 파산한 그는 600데샤티나의 땅을 싸게 판다는 것이다. 바움은 그와 여러 번 절충한 끝에 반액은 나중에 준다는 조건으로 1500루블의 땅을 사들였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질 무렵 한 상인이 밥을 먹기 위해 바움 집에 들렸다. 바움은 상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차를 끓여주었다. 그러자 상인이 말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주지요. 저 멀리 바사키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는 5000데샤티나의 땅을 1000루블에 살 수 있답니다. 값이 너무 싼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바움이 미심쩍게 물었다. 그렇다니까요. 나도 그곳에서 땅을 샀어요. 상인은 땅 문서를 꺼내더니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저 노인들 비위만 잘 맞추면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술 대접을 했지요. 덕분에 1데샤티나에 10코페이카라는 헐값으로 샀지 뭡니까. 게다가 그 땅은 모두 뇌를 끼고 있어 억새풀이 나는 평원이랍니다. 바움은 다시 여러 가지를 자세히 물었다. 1년을 걸어도 아마 땅을 다 돌지 못할 거예요. 그것이 모두 바시키르 사람들 땅이지요. 그곳 사람들은 양같이 순해서 술과 선물만 대접하면 흥정할 필요도 없지요. 바움은 궁리했다.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땅을 사느라 빚을 내는 어리석은 짓을 뭐 때문에 한담? 그곳에만 가면 1000루블로 얼마든지 많은 땅을 살 수 있잖아. 바움은 상인에게 바시키르로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다. 상인이 가고 난 다음 바움은 곧 길 떠날 채비를 했다. 그는 가는 길에 읍에 들려 상인이 말한 대로 차 한 상자와 약간의 선물 그리고 술을 샀다. 그렇게 일주일 만에 바시키르의 유목지에 도착했다. 과연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강가의 초원에서 양털로 만든 천막 수레에 살았다. 그들은 경작도 하지 않고 곡식도 먹지 않았다. 초원에는 가축과 말이 떼지어 돌아다녔다. 망가지는 수레 뒤에 매여 있었고 어미 말이 하루 2번씩 그곳에 갔다. 여자들은 앞말의 젖을 짠 뒤 휘저어 치즈를 만들었다. 남자들은 그냥 술과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으며 필이나 불 따름이었다. 모두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쾌활하며 여름에는 놀기만 했다. 그들은 러시아어를 할 줄 몰랐으나 너그럽고 친절했다. 바움을 보자 천막 수레에서 바시키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애워쌌다. 바움은 통역하는 사람을 찾아 땅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반가워하며 바움을 얼싸안고 제일 좋은 텐트 수레로 안내했다. 양탄자 위에 깃털 방식을 깔아 바움을 앉히고 사람들은 주위에 빙 둘러 앉았다. 그들은 차와 술을 내오고 양고기 요리를 대접했다. 바움 역시 술과 선물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무척 기뻐했다. 그들은 서로 소곤거리다가 통역을 불렀다. 이분들이 말하기로는 우리는 모두 당신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습에 따라 답례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여러 물건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무엇이든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군요. 내가 바라는 것은 바움은 잠시 망설였다. 당신의 땅입니다.
우리 고장은 땅이 좁은 데다 너무 오랫동안 경작해 토질이 나빠졌지요. 이곳은 땅이 많을 뿐더러 모두 기름지군요. 이렇게 좋은 땅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이 전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다시 의논했다. 바움은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눈치로 미루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 같았다. 그들은 매우 유쾌한 듯 줄고 떠들며 웃었다. 이윽고 실내가 조용해지더니 모두 바움을 바라보았다. 다시 통역이 말했다. 모두 말하기를 당신 친절에 보답해 이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 땅을 기꺼이 드리겠답니다. 그러니 손짓으로 얼마만큼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만큼 드린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의논하다가 이번엔 옥신각신 다투었다. 바움은 무엇 때문인지 물었다. 그러자 통역이 대답했다. 실은 땅에 관한 문제라면 촌장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으니 우리끼리 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논쟁하는 사이에 여우 가죽 모자를 쓴 사람이 불쑥 들어왔다. 모두 입을 다물고 일어섰다. 통역이 말했다. 이분이 바로 촌장 어른입니다. 바움은 얼른 일어나 제일 좋은 옷 한 벌과 5근짜리 차 상자를 내놓았다. 촌장은 선물을 받아들고 맨 윗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무어라 말했다. 촌장은 고개를 한번 크게 끄덕여 그들의 말을 멈추게 하고 바움에게 러시아어로 말했다.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가지십시오.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바움은 조금 미심쩍었다. 필요한 만큼 가지라지만 어떻게 가져야 한담? 아무튼 계약만은 단단히 할 필요가 있어. 줘놓고 나중에 되돌려 달라면 낭패니까. 친절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곳에는 땅이 많습니다만 나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어느 만큼 내 소유인지만 알면 됩니다. 일단 측량을 해서 그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친절한 당신들이 내게 땅을 주셨더라도 당신의 아들 대에 다시 빼앗길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요. 규칙대로 합시다. 촌장이 수긍하자 바움이 덧붙였다. 이곳에 상인 한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당신네가 그 사람에게 땅을 주고 문서를 작성했더군요. 내게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촌장은 승낙했다. 그런 것쯤이야 어렵지 않소. 우리 고장에도 서기가 있으니 함께 읍으로 나가 정식 수속을 밟읍시다. 한데 땅값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바움이 물었다. 우리 고장에서는 땅값이 모두 같소. 하루치에 1000루블이요. 바움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대체 하루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몇 데샤티나입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측량을 할 줄 모르고 언제나 하루치에 얼마로 팔고 있지요. 말하자면 땅을 살 사람이 하루 종일 걸은 만큼의 땅을 파는 것이랴오. 그래서 하루치가 1000루블이라는 거요. 바움은 놀랐다. 하루 종일 걸으면 상당한 면적이 될 텐데요. 촌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렇소. 그게 모두 당신 것이 되는 거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만약 하루 안에 출발점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그건 무효가 된다오. 그렇다면 내가 돌아다닌 곳을 어떻게 표시하지요? 우리는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함께 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 있을 테니 당신은 그곳에서 출발하여 빙 돌아오시오. 괭이를 들고 가서 어디든 필요한 곳에 표시해 두시오. 조그맣게 구덩이를 파서 나뭇가지나 풀을 꽂아두면 되겠지. 나중에 그 구덩이를 잇는 선을 쟁기로 갈아 엎으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돌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점에 돌아와야 하오. 그러면 그 땅은 모두 당신 것이 되는 거요. 바움은 무척 기뻤다. 바움과 바시키르인들은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술과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으며 밤이 깊어질 때까지 즐겼다. 이윽고 그들은 바움에게 깃털 이불을 주고 저마다 자기 수레로 돌아갔다. 바움은 푹신한 깃털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통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다. 온종일 걸으면 50베르스타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느 정도나 되려나? 그중 나쁜 곳은 팔든가 빌려주고 나는 좋은 곳에 정착해야지. 쟁기를 끌 암소 2마리에 머슴 2명을 고용해서 50데샤티나 정도만 경작하고 나머지 땅에는 목축을 하자. 바움은 이런 상상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러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들었다. 그는 눈을 감자마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수레에 누워 어디론가 실려가고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누가 웃는지 궁금해졌다. 수레 밖으로 나가보니 촌장이 수레 앞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몸을 흔들며 웃어대고 있었다. 그는 촌장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시 보니 그는 바시키르의 촌장이 아니라 바움에게 이곳을 소개해준 상인이었다. 바움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라, 당신은 또 언제 이곳에 왔소? 그러자 상인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에 볼가강 너머에서 왔다던 나그네가 서 있었다. 그러더니 순간 나그네는 뿔과 발톱이 있는 악마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악마는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 앞에는 속옷바람에 맨발인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남자의 얼굴을 본 바움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 남자는 이미 죽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홈 자신이었던 것이다. 으악! 바움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뭐야, 꿈이었군. 바움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열린 문 쪽을 바라보았다. 벌써 동이 트고 있었다. 떠날 시간이 됐으니 모두 깨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바움은 서둘러 일어나 여행 마차에서 잠든 하인을 깨워 말을 묻고 바시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시간이 됐습니다. 초원에 나가 땅을 측량해야지요. 바시키르 사람들도 모두 일어나 모였다. 잠시 뒤 촌장이 왔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우유로 만든 차를 마셨다. 바움에게도 차를 권했으나 사양했다. 어서 출발합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바시키르 사람들은 준비를 마친 뒤 마차와 말에 나눠 타고 출발했다. 바움도 자신의 마차에 올랐다. 초원에 이르니 날이 훤히 밝았다. 바시키르 말로 시항이라는 언덕에 닿자 그들은 마차에서 내려 한데 모였다. 촌장이 바움 옆에 와서 한 손을 들어 가리켰다. 보다시피 이 넓은 땅이 모두 우리 땅이요.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시오. 바움의 눈이 이글이글 타올랐다. 아득히 펼쳐진 억새풀 초원은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양귀비 같이 검었으며 조금 팬 곳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다. 촌장은 여우가죽 모자를 벗어 땅에 놓았다. 이곳을 출발점으로 하지요. 자, 여기서 출발하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시오. 돌아온 만큼이 당신 땅이요. 바움은 돈을 꺼내 모자에 넣고 겉옷을 벗었다. 조끼바람으로 가죽띠를 단단히 맨 다음 빵주머니를 품속에 넣고 물병도 가죽띠에 매달았다. 이어 장화를 단단히 신고 하인에게 괭이를 건네받은 다음 출발했다. 그는 어느 쪽으로 갈까 잠시 망설였다. 어디를 보아도 훌륭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궁리하다가 그는 해돋는 쪽을 향해 가기로 정했다. 그는 동쪽을 향해 제자리를 맴돌며 하늘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1분도 그냥 보내선 안 되지. 잠시라도 시원할 때 걷는 편이 나을 거야. 해가 얼굴을 내밀기 무섭게 바움은 괭이를 어깨에 메고 초원을 향해 걸었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걸음이었다. 1베르스타쯤 가다 걸음을 멈추고 구덩이를 파서 눈에 잘 띄도록 잔디를 여러 덩이 묻었다. 그리고는 또 걸었다. 걷다 보니 속도가 절로 빨라졌다. 바움은 뒤돌아보았다. 햇빛 받은 언덕은 물론 그 위에 사람들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여행 마차의 쇠 바퀴가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5베르스타쯤 걸었을 때 바움은 더운 나머지 조끼를 벗어 어깨에 걸쳤다. 더위가 심해졌다. 해를 보니 벌써 낮 시간이 되고 있었다. 이제 한 구덩이가 끝난 셈이구나. 하루에 4구덩이를 파야 하니 아직 구부러지기에는 이르겠지. 장화는 벗기로 하자. 그는 앉아서 장화를 벗은 뒤 띠에 차고 또다시 걸었다. 여기서 5베르스타만 더 걷자. 그리고 왼쪽으로 구부러지기로 하자. 땅이 매우 좋아서 단념하기 아까운걸. 가면 갈수록 더 좋으니 그는 계속 똑바로 갔다. 뒤돌아보니 언덕은 이미 아득히 멀어져 사람들이 모습이 개미처럼 아물아물했다.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도 다만 짐작할 정도였다. 이만하면 이쪽은 충분히 잡았다. 이제는 구부러져야겠다. 땀 흘리니 목이 타는군. 그는 멈춰서서 되도록 큼직한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묻었다. 그리고는 물을 듬뿍 마신 뒤 곧바로 왼쪽으로 향했다. 걸을수록 풀이 높아져 몹시 더웠다. 바움은 피로했다. 하늘을 보니 대낮이었다. 자, 이쯤에서 한숨 돌리자. 바움은 걸음을 멈추고 앉았다. 물을 마셔가며 빵을 먹었을 뿐 눕지는 않았다. 또다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월하게 걸을 수 있었다.
빵을 먹었기 때문에 기운이 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곧 나른한 졸음이 쏟아졌다. 안 돼, 조금만 참자. 이 땅이 모두 내 것이 될 수 있어. 바움은 꾹 참고 걸으며 1시간을 참으면 평생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다. 그는 한번 꺾어지고 나서도 매우 멀리 걸었다.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꺾어지려는데 가까이에 촉촉한 분지가 보였다. 이 땅은 또 뭐지?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깝군. 저기라면 아마 잘 될 거야. 이것도 가져야겠어. 바움은 방향을 틀어 분지 쪽으로 갔다. 그리고 분지 너머에 구덩이를 판 뒤 잔디를 묻고 해를 살폈다. 어느새 시간은 훌쩍 지나 늦은 오후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바움은 돌아가야 하는 길은 15베르스타도 넘게 남아 있었다. 안 되겠다. 비록 숲으로는 넘어섰지만 이젠 돌아가야겠다. 더 이상 탐내지 말고 서둘러야겠어. 땅은 충분해. 바움은 급히 구덩이를 판 다음 곧바로 언덕 쪽을 향했다. 언덕을 향하면서 조금씩 괴로워졌다. 몸은 땀투성이에 구두를 벗은 발은 찢기고 베어 상처투성이라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해는 사정없이 넘어갔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이러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만약 늦으면 어떡하지? 그는 언덕과 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출발점까지는 아직도 멀었는데 해는 어느새 붉게 물들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바움은 뛰다시피 걸었다. 그는 몹시 괴로웠으나 쉬지 않고 걸었다. 가도 길은 끝나지 않았다. 조급해진 그는 뛰기 시작했다. 어깨에 걸쳤던 조끼를 내팽개치고 장화와 물통과 모자도 던져버린 채 오직 괭이 하나만을 지팡이 삼아 뛰었다. 아, 내가 욕심이 지나쳤어. 이제 다 끝났어.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하기는 글렀어. 두려운 생각으로 숨이 막혔다. 바움은 무작정 달렸다. 땀에 젖은 속옷은 몸에 달라붙었다. 입은 바싹 말라버렸고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펄럭거렸고 심장은 망치질 하듯 뚝딱거렸다. 다리가 남의 다리처럼 휘청거렸다.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죽는 건 무섭지만 그렇다고 멈춰 설 수는 없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뛰어왔는데 여기서 그만둔다면 바보 소리를 듣겠지. 그는 달리고 달려 겨우 언덕 가까이 왔다. 그때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질러대는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다. 외침 때문에 그는 심장이 더욱 타올랐다. 바움은 온 힘을 다해 달리는 동안 해는 이미 지평선 가까이 저녁 노을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새빨간 공처럼 보였다. 드디어 해가 지는 것이다. 해는 점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넘어갔다. 출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움은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듯 보였다. 땅 위에 놓은 여우 가죽 모자 속에 돈까지도 보였다. 그런데 오로지 촌장만 땅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순간 바움은 지난밤에 꾼 꿈이 생각나 소름이 끼쳤다. 땅을 많이 차지했지만 하나님 거기서 살게 해주실까? 아, 나는 나를 망쳤다. 도저히 달려갈 수 없어. 바움은 해를 보았다. 이미 한쪽 끝은 가라앉고 다른 한쪽 끝은 반달 모양으로 걸려 있었다. 바움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발을 이끌며 겨우 몸을 지탱했다. 바움은 가까스로 언덕 밑까지 이르렀다.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서쪽을 보니 해가 지고 말았다. 아, 내 고생이 헛일이 되었구나. 발을 멈추려는데 바시키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고함을 질러댔다. 버뜩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다. 언덕 밑에서는 해가 진 것 같지만 위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이다. 바움은 용기를 내어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다. 언덕 위는 아직 밝았다. 바움은 올라가자마자 모자를 보았다. 모자 앞에는 촌장이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잡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바움은 숨을 헐떡이며 촌장에게 말했다. 자, 제가 해냈습니다. 저 넓은 땅이 모두 내 것이라고요. 촌장은 그때까지도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낄낄대고 있다가 바움의 말에 큰 소리로 외쳤다. 허허, 장하구려. 땅을 완전히 소나기에 주셨소. 바로 그 순간 바움은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놀란 하인이 재빨리 달려갔지만 소용없었다. 쓰러진 바움은 붉은 피를 쉴 새 없이 토하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하인은 괭이를 집어들어 바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수대로 정확하게 3아르신, 1아르신은 약 70cm 3아르신을 팠다.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의 전부였다. 네, 오늘은 톨스토이 단편선에서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